DS 비극 세대를 건너는 저주. 선의로 시작된 재앙.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약 30년간 수백만 명의 임신부들이 유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DS, 즉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이라는 합성 에스트로겐을 복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여겨졌던 이 약물은 수십 년 후 복용한 산모의 딸들에게서 질환, 불임, 생식기 기형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20세기 최악의 의료 비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영향이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DS의 탄생과 초기 개발 과정은 이러합니다. 1938년 영국의 화학자 찰스 도주에 의해 세계 최초의 합성 에스트로겐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DS입니다. 천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이 발견으로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는 후에 광범위한 제조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폐경기 증상 완화와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던 DS는 강력한 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신 관련 문제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광범위한 처방은 1940년대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의 두 의사 올리브 스미스와 조지 스미스 부부는 DS가 임신 중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높여 유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초기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불완전했지만 당시 의료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47년 FDA가 임신부의 유산 방지 목적으로 DS 사용을 승인한 후 이 약물은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습관성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임신 중 출혈이 있는 경우, 임신성 당뇨병 환자, 그리고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 경우에 주로 처방되었습니다. 전후 베이비붐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DS의 광범위한 사용을 뒷받침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맹신과 더 나은 생활을 통한 화학이라는 슬로건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의사들은 DS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여겼고, 많은 임신부들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과 초기 연구 결과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1953년 시카고 대학교의 윌리엄 디카펠리오가 주도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DS가 유산 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산과 신생아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는 의료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DS 처방이 관행화되어 있었고, 제약회사들의 마케팅과 의사들의 관성적 처방이 계속되었습니다. 1971년까지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임신부가 DS를 복용했습니다. 재앙의 발견은 DS 딸들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4월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아서 허브스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15세 소녀가 극히 드문 투명세포 선암으로 진단받은 것입니다. 이 암은 일반적으로 50대에서 60대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질암이었습니다. 몇 달 후 허브스트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또 다른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환자 모두 어머니가 임신 중 DS를 복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허브스트는 즉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1971년 4월 22일 허브스트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모체의 스틸베스트롤 치료와 관련된 질의 선암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8명의 젊은 여성에서 발견된 질 투명세포 선암과 모체의 DS 복용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허브스트의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71년 11월 FDA는 임신부에 대한 DS 처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간 수백만 명의 여성이 이 약물을 복용한 후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기관들은 DS 노출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DS 추적 연구를 시작하여 수만 명의 DS 노출자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DS 딸들에게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생식기 구조 이상이 대표적입니다. DS에 노출된 딸들의 약 90%에서 질선증, 즉 질벽에 비정상적인 선조직이 형성되는 상태, 자궁 경부의 형태 변화와 구조적 이상, T자형 자궁이나 자궁광 협착 같은 자궁 기형, 그리고 나팔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상은 곧 생식 기능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DS 딸들의 불임률은 일반 여성보다 현저히 높았고 습관성 유산의 발생률은 2배에서 3배 증가했습니다. 조산 위험과 자궁 외임신 위험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 발생이었습니다. 질투명세포 선암 발생률은 일반인에 비해 40배 높았고 자궁 경부암과 유방암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40세 이후 유방암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 발생률 증가와 같은 면역계 이상,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 증가 같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도 보고되었습니다. DS 노출은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류고환, 요도하열 같은 생식기 이상, 정자수 감소와 정자 운동성 저하 등 정액의 질 저하, 일반인에 비해 높은 고환암 발생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위험 증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DS의 영향이 3세대까지 이어진다는 발견이었습니다. DS 손녀들에게서는 불규칙한 월경과 불임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DS 손자들에게서는 요도하열 등 생식기 이상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3세대에서도 특정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DS의 영향이 후속 유전학적 변화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A 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 패턴이 변화하여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과 소송도 뒤따랐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DS 피해자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 회사가 DS를 제조했기에 피해자들은 어느 회사 제품을 복용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웠고 노출과 증상 발현 사이의 시간 간격이 20년에서 30년에 달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1980년 신달대 에번 연구소 사건에서 혁신적인 시장 점유율 이론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각 제약회사가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법정 투쟁 결과 DS 제조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DS 비극은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임상시험 기준이 강화되었고 약물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약물 영향 연구의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 체계도 개선되어 FDA는 약물 승인 과정에서 더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분류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제약회사의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환자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 환자 자율성 존중, 그리고 중요한 의료 결정 시 다른 의료진의 의견을 구하는 제2의견 구하기 관행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도 DS 연구와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DS 추적 연구는 노화에 따른 건강 변화, 3세대 영향,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DS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인 DS 액션 그룹과 같은 지원 단체들이 활동하며 정보 제공, 상호 지원, 연구 지원 및 정책 제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DS 비극은 중요한 과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교란물질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매우 적은 양의 호르몬 유사 물질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태아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서의 노출이 특히 위험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노출 시점과 영양 발현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DS 연구는 후속 유전학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DS가 DNA 메트라 패턴이나 히스톤 단백질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DS 비극의 교훈은 현재 의료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약 개발 시 장기적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 임신부 치료 시 특별한 주의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치료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3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라는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안전성 평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 통일, 부작용 정보의 신속한 공유, 그리고 다국가 공동 연구와 같은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DS 비극은 세대를 건너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선의로 시작된 치료가 수세대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학의 불완전성에 대한 겸손함, 의료 개입의 장기적 관점, 환자 중심의 의료, 그리고 약물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입니다. DS 비극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DS 딸들과 아들들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인 3세대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DS 비극은 이러한 원칙들이 왜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일깨워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